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손에 톱 들고 대패 잡은 세월이 언 20년이 넘었으니까 말주변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무뚝뚝한 남자. 그게 저예요. 그런 제가 얼마 전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더 한심한 건 그게 뒤통수인 줄도 한참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고 등 돌려야 할 사람을 끌어안고 지켜줘야 할 사람한테 칼을 겨눴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잠도 잘 안 오네요. 이 이야기는 의심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이 사랑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기도 하고요. 부족한 말주변으로 쓴 글이지만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저는 산골 가난한 집 맞이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 가난한 집이 다 비슷했지만 우리 집은 더 어려웠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우리가 한창 클 무렵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등에 코 올리게 동생이 엎여 있었고요. 그때부터 가장 노릇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끝으로 바로 공장으로 들어갔죠. 그때 들어간 데가 가구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평생 나무 냄새 맡으며 살 줄은 몰랐지만요. 그때부터 톱밥이 눈썹에 하얗게 내려앉도록 일했어요. 톱날에 다쳐서 생긴 흉터도 여기저기 많고요. 그래도 신기한 게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기술을 익혀서 40에 제 가게를 차렸어요. 큰돈은 못 만져도 저한텐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가진 게 없는 놈이 내세울 게 신용밖에 더 있겠어요? 약속한 날 어긴 적 없고 단가 속인 적 없고 그렇게 한 집 한 집 단골을 늘려서 꽤 알아주는 공방으로 키운 거죠. 20대까지는 일밖에 몰랐는데 30이 가까워질 무렵 선자리에 나갔어요. 그때 지금의 아내를 처음 봤죠. 그때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말이 없는지 찻집에 앉아서 1시간은 있었는데 저 혼자 떠들다 왔어요.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장모님이 손수 지은 두루마기를 한 벌 보내왔는데 그 안에 아내가 쓴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날 실례가 많았습니다.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걸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죠. 그 길로 다시 만남을 청했고 반년 만에 식을 올렸어요. 살아보니 제 짐작이 맞았어요. 아내는 겉은 차가운데 속은 뜨거운 사람이었죠. 공방이 자리 잡은 것도 다 이 사람 덕이에요. 저는 나무만 깎을 줄 알았지 장사 수완 같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손님이 깎아달라고 하면 저는 버럭 화부터 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나섰어요. 여보, 그렇게 해드리자. 대신 서랍값은 안 받을게요. 이 사람이 말은 이래도 자기 이름 걸고 만든 건 10년을 써도 안 틀어지게 잘 만들어요.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화내고 돌아가려던 손님도 슬그머니 와서 다시 계약을 하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 없으면 난 진작에 망했겠다 싶었죠. 근데 우리 아내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참 별났어요. 이 부부싸움을 크게 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등 돌리고 밤새 씩씩대다 잠들곤 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제 작업복이 반듯하게 다려져 의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전날 밤에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냐고 하던 사람이 언제 일어나서 그걸 또 다 했는지, 그런 게 아내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내의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했어요. 속상해도 억울해도 무슨 큰일이 닥쳐도 절대 말로는 안 풀어요. 장모님이 평생 바느질로 속을 다스렸듯이 이 사람도 혼자서 한 땀 한 땀 눌러 담고 삭히더라고요.
아내만큼이나 저한테 어려운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제 동생이에요. 저랑은 10살 터울이라 자식처럼 키우다시피 했죠. 근데 이 녀석이 한자리에 진득하니 붙어있질 못해요. 제가 일자리를 어렵게 구해다 주면 며칠 다니다가 바로 전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형, 여기 사람들이 날 무시해.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때려치우고 와요. 한 번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친구 따라서 객지로 나갔다가 사기를 당하고 빈손으로 기어들어온 적도 있고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제가 합의금 싸들고 경찰서로 달려간 게 몇 번인지 몰라요. 한 번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떠안았는데 그때 제가 공방 차리려고 모아둔 돈을 거의 다 날렸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동생을 붙잡고 정말 빌다시피 하며 울었어요. 민호야, 형이 너 하나 사람 만들려고 이러고 산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부탁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동생이 부모님 말씀은 한 귀로 흘려도 제 말은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콧방귀를 뀌던 놈이 제가 한마디 하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래서 더 못 놓겠더라고요. 나까지 놓아버리면 정말 밑바닥으로 가겠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쥐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컸어요. 민호 저놈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 네가 끝까지 도와줘. 그래야 엄마가 편하게 가지. 그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동생을 공방에 불러 일을 시켰어요. 신기하게도 동생이 공방에 들어오고부터 한동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자리에 못 붙어 있던 녀석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작업장 문을 열고 톱밥을 쓸더라고요. 손님 응대도 어찌나 싹싹하게 하는지 단골 손님들까지 동생 칭찬을 할 정도였죠. 수구마로 다니느라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고 저녁엔 장부를 들여다보느라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제가 그만하고 들어가 자라고 하면 이랬어요. 형, 나 이제 진짜 마음 잡았어. 형이랑 한 약속도 꼭 지킬 거야. 그 말을 하는 동생 눈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제 가슴이 다 뭉클했어요. 아내도 그런 동생을 흐뭇하게 봤어요. 하루는 셋이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련님이 당신 옆에 있으니까 마음을 잡는 것 같아. 예전엔 어디 가서 무슨 사고 칠까 조마조마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안심이 돼. 당신이 옆에 있어야 하나 봐.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좋던지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저보다 한 수 위였던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넉넉하고 운동도 잘하고 저 같은 가난한 집 애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그런 친구가 큰 회사에서 회계 부정 잡아내는 일을 오래 했다더라고요. 퇴직하고 우리 동네로 왔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 친구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콕콕 쑤셨어요. 나는 톱밥 뒤집어 쓰고 사는데 저 친구는 양복 차려입고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싶어서요. 괜한 자격지심에 그 친구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가난하고 주눅든 꼬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 동네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하고 피해 다녔어요. 굳이 엮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어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리 공방을 직접 찾아왔어요. 책상을 하나 맞추고 싶다면서요. 서재에 둘 묵직한 원목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이다 생각하고 받았어요. 처음엔 별말도 안 하고 치수재고 나무 고르는 얘기만 딱딱하게 오갔죠. 서로 워낙 다르게 사니까 무슨 정이 오갈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책상 찾으러 와서 손으로 쓱 쓸어보더니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야, 결이 살아있네. 야, 난 이런 거 죽었다 깨도 못 만드는데 넌 진짜 손재주 하나 타고났어. 그 말이 빈말 같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 말을 슬쩍 덧붙이는 거예요. 아이 상철아,
우리 언제 술이나 한잔하자. 연락 좀 하고 살고. 다 늙어가는 마당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너나 나나 잘하는 거 있으면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안 그러냐?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이 사람이 참 웃긴 게요. 누가 나를 좀 알아봐주면 평생 쌓인 벽도 한순간에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은 둘이 한잔하는데 이 친구가 잔을 다 비우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상철아, 넌 그래도 마누라가 있잖아. 난 몇 년 전에 집사람 사고로 먼저 보내고 나니까 다 소용없더라. 돈 잘 벌고 성공하면 뭐하냐?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빈 방밖에 없는데. 진짜 마누라 있을 때 잘해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그냥 외로운 호라비의 푸념으로 들었어요. 짠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얼마 뒤 이 친구가 근처 지날 일이 있다며 공방에 들렀어요. 그날따라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동생한테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었어요. 점심은 먹었냐, 수금 다닐 때 차비 모자라지 않냐, 그러면서 지갑에서 몇 푼 꺼내 쥐어주고 있었죠. 그걸 그 친구가 옆에서 한참을 보더라고요. 동생이 가고 나니까 저를 빤히 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너 동생한테 너무 다 해준다. 다 큰 어른한테 차비까지 쥐어주는 게 말이 되냐? 전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형이 동생 챙겨주는 게 어때서요? 근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챙기는 거랑 떠먹여주는 건 달라. 사람이 아쉬운 게 있어야 자기 손으로 벌어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다 막아주면 평생 네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확 다치더라고요. 모처럼 열었던 문이 쾅 닫히는 기분이었어요. 야, 너 남의 집 사정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넌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는 해?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했다. 민우 사람 구실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약속 붙들고 여태 살았는데 그걸 알기나 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친구도 좀 당황했는지 손을 내줬더라고요. 아니 상철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큰 데서 일 좀 해봤다고 세상 일이 다 쉽게 보이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친구는 한참 말을 안 하더니 멋쩍게 머리를 긁으며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 내가 주제 넘었다. 그냥 너 고생하는 게 보여서 잊어버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그러고는 술 한잔 하자던 말도 못 꺼내고 어색하게 자리를 떴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좀 서먹해졌어요. 모처럼 트였던 사이가 그 한마디에 도로 멀어진 거죠. 그래도 그럭저럭 굴러가던 우리 공방에 탈이 나기 시작한 게 지난해 봄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주문은 분명히 작년보다 더 많은데 통장 잔액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을 더 했는데 돈이 더 없다니. 또 들어와야 할 돈은 어찌나 늦는지 답답해서 제가 직접 거래처에 전화를 건 날이 있었어요. 아이 사장님, 지난달 가구값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확인 한 번만. 그랬더니 그쪽에서 황당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 동생분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리로 보냈어요. 영수증도 받았는데요. 그 말에 놀라서 전화를 끊고 제가 동생을 불렀어요. 민호야, 여기 돈 들어왔다는데 왜 장부엔 없어? 이 돈 왜 네 통장으로 받은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더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 형, 그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로 받았는데 자재값 밀린 거 막느라 바로 나갔어.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 여기저기 돌려막기 하느라 정신이 없어. 형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형은 만드는 거나 잘해. 숫자는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 종일 공방에서 톱밥 뒤집어 쓰고 나무만 깎는 사람이에요. 대패질 하다 보면 한나절이 훌쩍 가는데 언제 앉아서 장부를 들여다보겠어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장부를 보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자식처럼 생각하는 동생인데 의심이란 단어가 제 머릿속엔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그쯤부터 아내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만 되면 휴대전화를 들고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유리문을 닫고 등을 돌리고 한참을 소곤소곤 통화를 해요. 제가 물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인기척을 내면 화들짝 놀라면서 후다닥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야 이 밤중에?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고는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그냥 무슨 일 있나 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반복되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콕 박히더라고요. 근데 가시란 게 한 번 박히면 자꾸 덧나더라고요. 빼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 자리를 눌러보게 되잖아요.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변화가 날이 갈수록 잘 보였어요. 이 사람이 원래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살림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라 어디 누구 만나러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외출이 부쩍 잦아진 거예요. 여보,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있게. 무슨 볼일? 어디 가는데? 응, 그냥 서울에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 말끝을 흐리고는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핸드백을 챙기는 손이 어쩐지 분주해 보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들여다봤더니 아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집문서를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서 얼른 서랍에 도로 넣더라고요. 당신이 그건 왜 꺼내봐? 아니 그냥 다른 서류 좀 찾으려다가.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도 아내한테서는 늘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갑자기 친구가 멀리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들렀더라고요. 손에 뭘 잔뜩 들고 와서는 선물이라고 풀어놓는 거예요. 저한테는 술을 한 병 내밀었어요. 처음엔 이게 친구가 멀어진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애상철아, 이게 거기서 유명한 거라더라. 나중에 일 끝내고 한잔해.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 친구가 곱게 포장된 다른 상자를 하나 더 꺼내더니 아내한테 따로 내미는 거예요. 이건 재수씨 거예요. 이 스카프 색이 예쁘길래 이 재수씨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랐어요. 고운 빛깔의 스카프였어요.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쭉 서늘해졌어요. 아니, 이 남의 집 와이프 선물을 본인이 왜 챙겨요? 제 건 그냥 술 한 병이면서 아내 건 색깔까지 골라서 따로요? 저는 웃는 낯으로 아내 것까지 샀냐고 했지만 속에선 뭔가 욱하고 치밀었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친구가 가고 나서 전 당연히 아내가 스카프 얘기를 꺼낼 줄 알았어요. 부부 사이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은 따로 길게 본 적도 없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떠봤어요. 설거지하는 아내 등 뒤에 대고요. 쟤도 참 오지랖 넓다. 무슨 남의 집 와이프 선물까지 지가 사와. 저는 아내가 제 말에 맞장구를 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래도 고맙다거나 하든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스카프 얘긴 다시 안 나왔어요. 마치 그런 물건은 받은 적도 없다는 듯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없을 때 옷장을 슬쩍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카프가 다른 옷들 밑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볼까봐 숨긴 사람처럼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친구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외로운 호라비의 푸념인 줄만 알았던 그 말이 그날 밤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그게 내 마누라를 향한 호감이 아니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비틀리니까 멀쩡하던 말이 죄다 칼날이 돼서 제 가슴을 그었어요. 옆에서 곤히 자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어요. 평생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인데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던지요. 저 사람 속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의 얼굴이 따로 있는 걸까? 베란다에서 소곤대던 통화, 잦아진 외출, 집문서, 그리고 숨겨놓은 스카프. 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엉키고 붓고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의심이라는 놈은요, 한번 불이 붙으면 알아서 제 몸집을 키워가더라고요. 누가 부채질을 안 해도 혼자서 활활 타올라요. 그날 밤 제 속이 다 타서 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속을 끓이고 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평생 못 잊을 그날요. 그날 아침부터 아내가 좀 들떠 보였어요. 평소엔 무표정한 사람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두어 번 고쳐 입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상을 차리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 있어서 갔다 올게. 저녁 다 차려놨으니까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굳었어요. 동창 모임이라뇨. 아내는 연락하는 친구 하나가 없는 사람이에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학창시절 얘기 한번 꺼낸 적 없고 동창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동창 모임이에요? 그 거짓말이 너무 빤해서 저는 더 소름이 돋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입으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아내가 핸드백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러고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서 아내가 나가고 한 10분쯤 뒤에 저도 슬그머니 차 열쇠를 챙겨 따라 나섰어요. 가는 길 내내 속으로 빌었어요.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내가 미친 거여라. 차라리 내가 의처증 환자인 게 낫지. 근데 또 한편으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짓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미행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손바닥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얼마 뒤 아내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 타더라고요. 저는 얼른 차를 몰아서 그 택시 뒤를 따라붙었어요. 근데 너무 바짝 붙으면 또 들킬까봐 한두 대쯤 거리를 두고 쫓아갔어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신호등 하나 걸리고 그 사이 다른 차가 휙 끼어드니 순식간에 택시를 놓쳐버렸어요. 사거리에서 택시가 어디로 갔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은 차갑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핸들을 돌리려는 순간 머릿속에 한 군데가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동창 친구네 집요. 이상하죠? 사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직감이었어요. 베란다에서 소곤대던 통화, 깊숙이 숨겨둔 스카프, 그 친구가 던지던 말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저절로 핸들 잡은 손이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가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숨이 가빴어요. 친구 집 앞 골목에 들어서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는데 차마 그 집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아내가 저 집에서 나오면 어떡하나, 그 장면을 보면 내가 어떻게 되나 솔직히 무서웠어요. 끝까지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보는 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운전대를 꽉 쥐고 그 집 현관만 노려봤어요.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나 그 집 2층에 켜져 있던 불이 탁 꺼지더니 잠시 후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봤겠지. 비슷한 사람이겠지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까 집에서 입고 나간 그 옷, 어깨에 맨 그 핸드백. 30년을 매일같이 본 사람을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틀림없는 아내였어요. 그 순간 누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친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동시에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누가 볼까봐 그러는지 현관을 나서면서 좌우를 한번 휙 둘러보는 거예요.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고 나서 주위를 살피듯이요.
그러더니 옷매무새를 한번 매만지고는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이 콱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잡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운전석에 못 박힌 듯이 앉아서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얼마 지나니까 눈앞이 뿌얘지는데 그게 눈물인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까지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이 내 작업복을 다려주던 그 손이 지금 다른 남자 집에서 저렇게 도둑처럼 빠져나오고 있다니. 그 빌어먹을 직감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 광경이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꿈이었으면 했어요. 누가 저를 흔들어 깨워줬으면 했는데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본 지독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떠보려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준씨가 뭐해? 술 한잔 할까? 손가락이 떨려서 보내기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잠시 뒤에 답이 왔어요. 곧 나갈게. 키읔. 문자에 웃음까지 쓰는 그 여유가 제 눈에 박혔어요. 어떻게 웃어? 사람을 이렇게 갖고 노는구나 싶으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아내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많이 늦어?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똑바로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제 문자에 뭐라고 답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멀어지던 아내가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답이 떴어요. 아직 동창 모임 중이야. 분위기가 좀 길어지네. 먼저 자. 같은 골목, 같은 시각, 두 사람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온 거짓말이었어요. 한쪽은 곧 나갈게 하고 웃고 한쪽은 아직 모임 중이라고 둘러대고요. 그게 딱 포개지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결국 그날 저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아내를 금방까지 만나고 온 놈이 제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술집에 마주 앉는데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술잔을 따르는 거예요. 방금 우리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천연덕스러웠어요. 날씨 얘기, 사는 얘기, 시답잖은 농담까지 하면서 껄껄 웃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빤히 보다가 술잔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준씨가 하나만 묻자. 너 진짜 날 친구로 생각하냐? 아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우리가 친구 아니면 뭐냐? 그럼 친구로서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솔직하게.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게 마지막 기회다 했어요. 지금이라도 이 친구가 잔을 내려놓고 입을 연다면 멱살은 잡을지언정 사람으론 봐주겠다고요. 근데 친구가 절 보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은 무슨. 너 오늘 왜 이래? 술이나 마셔 임마. 이상하게. 그러고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 잔에 술을 채우는 거예요. 그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보는데 안에서 마지막 남은 정 같은 게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이 제가 그 두 사람한테 준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그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평생 신용 하나로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만든 두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제 복수극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내가 잠들면 숨소리를 확인하고 슬그머니 그 사람 휴대전화를 가져다 들여다봤어요. 통화 목록을 뒤지고 주고받은 문자를 한 줄 한 줄 다 읽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아내 핸드백을 몰래 열어서 영수증을 빼냈고요. 카드 명세서를 따로 챙겨서 그 친구랑 겹치는 날짜를 수첩에 빼곡히 적었어요. 평생 톱이랑 대패만 잡던 손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자니 제가 봐도 안심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턴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증거라 생각되는 게 자꾸 나왔어요.
낯선 찻집 영수증이 아내 지갑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둘이 마신 찻값부터 그 친구한테 흘러간 것 같은 돈의 흔적도 보였고요.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엔 그게 다 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보였어요. 머릿속에선 그날 장면이 계속 돌아갔어요. 그게 저를 천천히 미치게 만들었어요. 공방에서 대패질하다가도 손이 멈췄어요. 멍하니 있다가 멀쩡한 나무를 망쳐서 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쯤부터 전 그 사람 얼굴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마주 앉아 있어도 저 멀리 강 건너에 앉은 남남 같았어요. 밤마다 전 이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갚아줄까? 동네방네 소문내서 두 사람 얼굴을 못 들게 할까? 어떻게 빈손으로 내쫓을까? 함께 일군 이 공방도 이 집도 이젠 한 푼도 못 준다는 생각만 했어요. 무시당하곤 못 사는 성격이니까요. 다 부수고 끝내버리자는 모진 마음까지 들었어요.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가슴은 매일 밤 숫덩이가 됐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뿐인 제 동생한테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 녀석 말고는 이 일을 의논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공방 일이 다 끝난 저녁이었어요. 공방에 둘이 남아서 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뗐어요. 민호야, 형이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 얘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형, 왜 그래? 안 그래도 요새 형 좀 이상하더라. 왜, 무슨 일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 말했어요. 말하는 내내 목이 메어서 몇 번이나 끊겼어요. 다 듣고 난 동생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들고 있던 망치를 작업대에 쾅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 그럴 줄 알았어. 뭐? 너는 알고 있었어? 아니, 전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형수님이랑 준식이 형이랑 둘이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좀 묘했어. 내가 전에 둘이 찻집에 앉아있는 것도 봤다니까. 그때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지. 근데 형 얘기 들어보니까 딱 맞아떨어지잖아. 이것들이. 동생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나중엔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어요. 친구인 척하면서 뒤로는.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당장 쫓아가서 패버리든가 해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풀렸어요. 내일처럼 펄펄 뛰어주는 게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혼자 끙끙 앓던 게 그나마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됐어, 진정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당장 들이받자니 증거가 약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속이 터지고, 직접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더니 동생이 제 어깨를 딱 붙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은 가만히 있어. 절대 나서지 마. 지금 형이 나섰다간 일 다 망쳐. 그러다 저쪽에서 발뺌하면 끝이라고. 증거도 없이 떠들면 형만 미친놈 되는 거라고. 내가 다 알아볼게. 내가 증거까지 다 가져올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만들어 올 테니까 형은 그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알았지? 형은 그냥 나만 믿어.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동생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고맙다 민호야.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걱정 마, 형. 내가 누구야?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형 그렇게 만든 것들 내가 가만 안 둬. 그 말에 코끝이 다 찡했어요. 못난 동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 일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잤어요.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을 믿고 몇 주를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슬쩍 물어보면 거의 다 됐는데 결정적인 걸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 사이 제 속은 또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기다리는 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저도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동생이 증거를 가져오든 말든 나는 나대로 끝낼 준비를 하자. 너는 못 끌고 가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빈손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러요. 평생 그런데 발 들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발로 그런 사무실 문을 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변호사 앞에 앉아서 사정을 얘기하고 재산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공방하고 살고 있는 집, 그게 제 전 재산이었죠. 한창 이야기하는 중에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축혀 올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 집 명의 이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 무슨 명의 이전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달에 사장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한번 접수됐던데요. 이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를 밟으려다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조만간 사장님이 직접 인감 들고 한 번 더 오기로 돼 있고요. 이거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거 맞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쭉 서늘해졌어요. 위임장이라뇨? 전 그런 거 써준 적도 없고 누구한테 도장을 맡긴 적도 없어요. 평생 제 도장은 제가 챙겼다고요. 아니요, 전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도장을 누구한테 준 적도 없고. 그 말을 하다가 저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형광등이 켜지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오싹해졌어요. 제 도장이랑 공방 서류들, 그걸 평소에 갖고 다니던 사람, 장부와 계약이며 다 자기가 챙기겠다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생이었어요. 통장에 빠져나가던 돈, 장부에 없던 수금, 만드는 것만 신경 쓰라고 하면서 숫자를 혼자 보던 동생. 믿었던 내 동생이 그날 처음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가슴 한쪽에선 싸한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쪽에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또 한쪽에선 동생이 집을 빼돌리려 하고 있고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문자나 보낼 사람인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나 당신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어.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준식 씨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 거기서 다 말할게요. 저는 그 전화를 받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식이 사무실로 오라니. 아내 입에서 그 이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상했어요. 이제 내 앞에서 아예 둘 사이를 밝힐 모양이구나. 다 끝내자는 거구나. 이상하게 화도 안 났어요. 이미 다 받고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체념만 들었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친구 사무실로 향했죠. 가는 길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두 사람이 손이라도 잡고 앉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차분하게 화 안 내고 잘들 살아라, 대신 아무것도 못 준다 하고 돌아 나오리라 다짐했어요. 근데 안에 들어서니까 분위기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넓은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아내가 그 앞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어요. 며칠 새 사람이 폭삭 늙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친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두 사람 얼굴엔 제가 상상하던 그런 떳떳함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뭔가 모를 비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일단 앉아. 아내가 의자를 빼주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앉았어요. 그러자 친구가 책상 위 서류를 제 쪽으로 쭉 밀더라고요. 상철아, 이거 마음 단단히 먹고 봐라.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그날 밤 제 아내가 친구 집에서 나오던 모습만 가득했거든요. 저는 서류를 탁 밀쳐냈어요. 됐어. 나 이런 거 안 봐도 돼. 다 알아. 너희 둘 만나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집사람이 너희 집에서 나오는 거 다 봤어. 무슨 서류로 날 구슬리려고? 둘이 짜고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건진 몰라도 나 좋게 넘어가 줄 마음 없어. 재산이고 뭐고 한 푼도 못 줘. 그러려고 부른 거면 나 그냥 갈란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여보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들어봐.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다니까. 맞아. 나 그날 준식 씨 집 갔어. 근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이 서류 한 번만 봐. 보고 나서 그래도 날 의심하겠으면 그땐 나랑 이혼해도 돼. 응? 아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빛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저는 엉거주춤 도로 앉았어요. 그러자 친구가 서류를 다시 제 앞으로 밀었어요. 상철아, 그래 재수씨 우리 집에 왔었어. 근데 왜 왔는진 모르잖아.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것부터 봐라. 다 보고 나서 화를 내든 멱살을 잡든 해. 다 보고해도 늦지 않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제야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엔 위조된 위임장이 있었어요. 제 이름 석자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제가 쓴 적도 없는 거였어요. 심지어 가짜 인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두 권으로 된 장부도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알던 멀쩡한 장부, 또 하나는 돈이 줄줄 새 나간 진짜 장부였어요. 마지막엔 녹취록까지 있었어요. 제 동생과 어떤 사기꾼이 주고받은 대화를 받아 적은 거였어요. 공방 자금을 어떻게 빼돌릴지, 집까지 어떻게 삼킬지를 하나하나 다 계획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순간 저는 고개를 들고 아내를 봤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내가 그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진작 말 못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내가 우연히 장부를 봤는데 숫자가 안 맞는 거야. 돈이 자꾸 어디로 새고 있더라고. 그게 도련님 손에서 새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민호가? 아니야, 민호가 왜? 처음엔 나도 안 믿었어. 설마 싶더라고. 근데 파보니까 도련님이 도박빚에 단단히 물려 있었어. 그 빚 갚으려고 사기꾼이랑 손잡고 공방돈 빼돌리고 나중에 집까지 통째로 다 넘기려는 계획이더라고. 당신 도장으로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말을 이었어요.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당신 성질에 그 말 들으면 바로 도련님 멱살부터 잡았을 거잖아. 다 두들겨 패고 경찰서 갔겠지. 그럼 증거고 뭐고 다 날아가. 도련님은 발뺌하고 사기꾼은 도망가고 우리만 다 뺏기고 길에 나앉는 거라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도련님 책임지라고 그 약속 지킨다고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 동생이 당신한테 칼 꽂았다는 걸 알면 당신 어떻게 되겠어? 무너질까봐. 난 당신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입을 열었어요. 상철아, 그래서 재수씨가 날 찾아온 거야. 내가 평생 한 일이 그거잖냐. 재수씨가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마침 내가 그 일 한다니까 조용히 찾아온 거야.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우리가 계속 너 모르게 증거를 모았다. 위조 서류 빼돌려서 복사하고 사기꾼 뒤를 캐고 녹취 따고 재수씨가 우리 집 드나든 것도 밤마다 통화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그럼 너 출장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만 따로 사다 준 그 스카프는 뭐야? 친구가 픽 웃더니 눈가가 붉어졌어요. 야, 그건 재수씨가 너 몰래 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다. 남편 일로 혼자 속 다 태우면서 나한테 와서 머리 숙이고 부탁하는 게 우리 마누라 생각이 나더라. 그냥 작은 거 하나 사다 준 거야. 그게 다야 임마. 어떻게 넌 그런 생각을 하냐? 그 말을 듣는데 부끄러움이 머리끝까지 차는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의 진심을 칼날로 듣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남의 사무실 바닥에 앉아서 환갑 바라보는 놈이 어린이처럼 울었어요.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서 아내가 혼자 견딘 게 미안해서 그리고 친자식처럼 키운 제 동생이 저한테 칼을 꽂았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제 등을 쓸어주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봤어. 나 진짜 한심한 놈이야. 아니야. 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젠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아내가 눈물을 닦고 추스르더니 다시 야무진 얼굴로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직 안 끝났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이제부터 제대로 도련님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 눈빛이 평생 본 아내 얼굴 중에 제일 단단했어요. 그날 사무실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 며칠 뒤에 동생이 제 발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이미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어떤 말을 꺼낼지도 대충은 알고 있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야 그 녀석이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놓을 테니까요. 동생은 그날따라 표정이 아주 심각했어요.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는 제 앞에 척 내려놓더라고요. 형, 나 그동안 알아본 거 더는 나도 못 숨기겠어. 형 마음 단단히 먹어.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어요. 아내랑 친구가 어떤 건물로 같이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모텔 간판 같은 게 흐릿하게 걸려있고요. 만약 며칠 전이었으면 전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다 알고 보니까 사진이 어찌나 어설픈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내 얼굴이랑 몸이 따로 노는 것도 보이고 그림자 방향도 엉터리고요. 누가 봐도 어설프게 짜집기한 가짜였어요. 이런 걸 만들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을 걸 생각하니 기가 막혔죠.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면서 목소리를 깔았어요. 이게 진짜야? 둘이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형, 내가 며칠을 따라다녀서 찍은 거야. 솔직히 이런 거 보여주는 내 마음은 어떻겠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떨었어요. 평생 거짓말은 할 줄도 모르던 제가 그날은 무슨 배우가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신용을 하니까 동생이 옳다구나 하고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형, 내 말 잘 들어. 이혼하는 게 맞아. 근데 그냥 이혼하면 형만 손해야. 형수가 이걸 알고 가만히 있겠어? 변호사 끼고 재산 절반 뜯어가려고 달려들 거라고. 이 집이며 공방이며. 그거 형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건데 그걸 바람 피운 여자한테 절반이나 떼주려고? 말이 돼? 그럼 어떡하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물었어요. 속으로는 어디 한번 다 말해봐라 하면서요. 내가 알아봤는데 형 재산이 다 형 명의로 다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 미리 조금씩 내 앞으로 돌려놔. 집도 공방도 서류상으로 잠깐만 내 이름으로 해두는 거야. 그럼 형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니까 형수님이 가져갈 게 없잖아.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이혼 정리하고 일 다 끝나면 내가 형한테 도로 다 넘겨줄게. 어차피 형 거 내가 잠깐 맡아두는 건데 뭐가 문제야. 형 나 못 믿어?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동시에 약한 틈을 파고드는 치밀함에 소름이 더 끼쳤어요. 이미 한 달 전에 제 도장을 위조해서 집 명의 이전을 몰래 진행해 놓고서는 제 입으로 그러자는 말을 받아내려는 거잖아요. 형이 이혼 준비하면서 재산 지키려고 잠깐 맡아달라고 한 거다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파는 거였죠. 저를 등쳐먹으면서 그 죄까지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화가 치미는 걸 꾹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호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역시 형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형이 마음 정리하고 서류 준비되면 도장 찍자. 그래 형, 잘 생각했어. 빨리 정리하자. 형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동생이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정까지 다 식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끝까지 가주마. 그날 저녁 저는 아내랑 그 친구를 불러 앉혔어요. 그날부터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어요. 그냥 경찰에 넘기는 걸로는 성에 안 찼어요. 그 녀석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제 입으로 다 불게 만들어야 했어요. 동생이 위조한 서류, 빼돌린 돈의 흐름, 사기꾼이랑 짠 녹취까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형이 시켜서 한 거라고 발뺌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제 발로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형사들한테도 미리 다 알려두고요. 며칠 뒤 저는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요. 민호야, 형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더라. 그냥 이혼하면 형만 빈털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말대로 집이랑 공방 명의 미리 네 앞으로 돌려놓자. 서류 다 가지고 와. 오늘 깔끔하게 도장 찍고 정리하자. 전화기 너머로 동생 목소리가 확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이야 형?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진작 다 준비해놨지. 금방 갈게. 잠시 뒤 동생이 서류 가방을 들고 신나서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 등쳐먹을 생각에 좋아하는 거구나 싶어서요. 한때는 공방에서 톱밥 쓸면서 이제 진짜 마음 잡았다고 하던 녀석인데 그 얼굴이 겹쳐서 더 쓰렸던 것 같아요. 동생이 큰 작업대 위에 서류를 쫙 펼쳐놨어요. 명의 이전 위임장, 매매계약서, 별의별 게 다 준비돼 있었어요. 형, 여기랑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집도 공방도 서류상으로는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형수님이 깽판 쳐도 가져갈 거 없어. 일 끝나면 형한테 싹 다 돌려줄게. 자, 형. 제가 도장을 들고 손을 뻗는 그 순간이었어요. 작업장 안쪽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형사들, 그리고 그 친구, 또 그동안 동생한테 사기당했던 거래처 사장들까지요. 동생이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인감을 떨어뜨렸어요. 형, 이게 무슨... 친구가 두툼한 서류 뭉치랑 녹취록을 동생 코앞에 탁 내려놨어요. 민호야, 네가 밖에서 사기꾼하고 짜고 친 거 우리 반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여기 다 있어. 네 목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고 형 도장 위조한 거, 집 명의 넘기려던 거 빼돌린 공방 돈까지. 발뺌할 생각 마라. 오늘 너 형한테 받으려던 이 진짜 도장 위조하다 막힌 걸 메워서 죄를 덮으려던 마지막 한 수였겠지. 근데 그게 네 죄를 증명해버린 셈이 됐네. 그제야 동생이 사색이 돼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형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동생이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매달렸어요. 다 큰 어른이 꼭 어릴 적에 제 등에 엎여있던 그 코올리게 어린애로 돌아간 것처럼요. 도박비 때문에 그놈들이 자꾸 협박하니까 형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죽고 싶었어 진짜로. 형 나 좀 봐줘. 어? 형한테 또 부탁하는 게 염치 없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자 동생이 다급해져서 제 다리를 흔들면서 울부짖었어요. 형, 나 형밖에 없잖아. 어? 엄마 아빠도 없고 나한텐 이 세상에 형 하나뿐이야. 형이 나 다 키웠잖아. 나 아플 때 밤새 업고 병원 뛰어다닌 것도 다 기억해. 형이 나를 어떻게 경찰서에 보내. 못하잖아 형은. 어? 그런 사람 아니잖아. 목소리가 점점 어린애처럼 갈라졌어요. 콧물에 눈물에 어느새 동생 얼굴이 엉망이 됐어요. 형,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서 형한테 뭐랬어. 나 책임지라고 했잖아. 사람 구실하게 해달라고. 형이 나 이렇게 버리면 엄마랑 약속 어기는 거야. 형 진짜 그럴 수 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갚을게. 평생 형 밑에서 종처럼 일할게. 형 제발, 형.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흔들리긴 했어요. 평생 그 약속 하나 보고 살았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저는 또 흔들렸을 거예요. 또 빚 갚아주고 걷어주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하면서 한숨 쉬었겠죠. 근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저는 무릎 꿇은 동생을 내려다보며 예전처럼 화도 안 내고 아주 조용하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래, 너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하려고 형이 그 약속 지키려고 평생 너한테 다 퍼줬다. 빚 생기면 갚아주고 사고 치면 막아주고. 근데 그게 너를 망쳤어. 네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형 등에 칼을 꽂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야. 형,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준식이가 그러더라. 내가 다 해주면 넌 평생 그 자리라고. 난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진짜 맞았네. 형이 다 막아준 게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동생이 고개를 못 들고 어깨만 들썩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로 너 사람 만들어줄게. 네가 진 죄 다 받아. 그게 부모님이 진짜로 바라는 걸 거야. 형이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발로 서는 거, 그게 사람 구실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를 형사한테 넘겼어요. 평생 처음으로 동생을 거두는 대신 동생을 법 앞에 세운 거예요. 친구는 말없이 제 어깨를 꽉 잡아줬어요. 옆에 있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요. 동생이 끌려나가면서 애타게 형을 부르는데 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요. 그게 그 녀석을 진짜로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저를 다잡았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사기꾼은 바로 구속됐어요. 빼돌린 공방돈이랑 넘어갈 뻔한 집 명의는 그 친구가 미리 손을 써둔 덕에 한 푼도 안 빼앗기고 전부 되찾았어요. 위조된 서류들은 다 무효가 됐고요. 동생은 제가 넘긴 증거 앞에서 더는 발뺌하지 못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저를 휘두르던 그 가면을 주먹이 아니라 증거로 벗겨낸 거예요. 제가 성질대로 그날 동생을 두들겨 팼으면 저만 폭행죄로 죄인이 되고 동생은 또 요리조리 빠져나갔을 거예요. 아내가 이 악물고 참은 그 침묵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끓는 속을 꾹 누른 그 한 번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였어요. 모든 게 끝나고 저는 아내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못난 짓을 다 털어놓고 빌었죠. 여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그 친구랑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당신이 의심하는 거. 근데 어떻게 그때 말할 수가 없었는걸. 차라리 내가 다 뒤집어 쓰자. 일만 잘 끝나면 된다. 그렇게 버틴 거야. 잘 끝났으니까 됐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 못난 성질을 이 사람은 묵묵히 감싸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심으로 칼을 갈던 그 시간에 아내는 저를 지키려고 혼자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랑도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됐어요. 속 이야기도 하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철아, 학교 다닐 때 너 가난하다고 은근히 무시했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래도 이번 일로 그 빚 좀 갚은 셈 쳐도 되지?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저한테 미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이 답답하고 의심스러운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말 안 하고 혼자 끙끙대는 그 사람이 야속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 침묵이 어쩌면 당신을 지키려는 가장 깊은 사랑일지도 몰라요. 저처럼 그걸 오해하고 평생 후회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이쯤 마칠게요. 못난 남편의 부끄러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